문재인 대통령이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문 대통령 오늘 현충일 추념사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일단 강조를 했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서 국가 유공자 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국회에 동의를 구했습니다. 같이 보셨을 텐데 두 분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6.25 때 피난민 가족으로 태어난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첫 번째 맞는 오늘 현충일은 다른 어떤 지도자들보다 좀 더 남다르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또 추념사 기념사도 여러 가지 이 애국의 역사를 새롭게 살펴보자.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애국을 과거에 이 독재 정권들이 썼던 이 통치에 이용했던 것들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 그런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또 애국에는 그 보수와 진보도 없고 또 이념 이 변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고 새 시대 대한민국을 여기서부터 열고 출발하자 이렇게 강조했죠. 또 이 그 독립운동가 베트남 참전용사 파독광부 간호사 심지어는 이 청계천 여공들 예. 이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역사에서 그들의 공로도 있었고 그들 모두가 다 애국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또 민주화를 완성해낸 이 그 5.18 5.18 그다음에 60 항쟁에 같이 했던 이 국민들도 우리 모두가 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발전시킨 애국자다. 한편으로 또 서해 참전 용사 뿐만 아니고 이 베트남 참전 용사들 그다음에 그 유가족들 모두가 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예. 발전시킨 이 공로자고 애국자다. 이들 모두를 그리고 이들의 노력들을 다 모아서 함께 하나로 더 이상 편가르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 발전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서 보훈은 국민 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이다. 예. 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정오와 대립을 끝내고 화해로 가는 새 역사를 만들자라고 강조하면서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했죠. 첫 번째 맞는 국가 기념일, 두 번째죠. 지난 5.18 이후에 예. 현충일 맞는 이 기념일 행사에 남다른 각오를 또 국민 통합의 그 각오를 밝히신 이 기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지금 이런 기념식이 좀 잇따라 지금 세 번째 치러진 겁니까? 예. 5.18 기념식에 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또 이제 몇 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현충일 제 60회 현충일 이제 그런 기념식의 추념식인데 오늘 말한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념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고 화해 증오 대립의 정치를 끝내서 이제 화해하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국의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새 대한민국 여기서 출발하자 이런 건데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은 아까 애국의 보수 진보 없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라든가 참전용사, 파독광부, 간호사, 그다음 청계천 여공 모두가 애국자라고 하는 게 좀 눈에 그런 게 이제 와 닿았고요. 또 하나는 또 이런 말이 또 관심했는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하다라고 한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은 일종의 그동안에 과거의 친일 청산이 완전히 안 됐다 아직까지도 예. 일종의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래서 대선 때 이야기했던 정패청산 문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정패청산의 어떤 의지도 하나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였죠. 청와대가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이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보고서 초안에 있던 내용을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지시로 삭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 의원님부터. 예, 사실 국가적 국기문란이라고까지 이렇게 예. 하면서 여당에서 이 청문회
청문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예. 실제로 뭐 구체적인 것들은 좀 더 조사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이 보고 누락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자체도 대단히 큰 문제죠. 대통령한테 얼마나 큰 국가적 이 중대한 사안을 미국 측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서면 보고도 하지 않고 또 그나마도 구두 보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만나서 식사 자리까지 마련해서 이 사안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조차도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예. 이 사안을 이런 이 사안이었는데 어쨌든 대단히 이 중대한 문제였고 여기서 이제 생기는 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라고 이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왜 도대체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왜 도대체 그러면 이 국방부에서 그랬는지 예.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추가 조사 또 경위 파악과 함께 이제 문 대통령이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할 경우에는 뭐 최장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보면 예, 이제 예. 연내 사드 배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뭐 오늘 아침 언론에도 대부분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어저께 이제 1차적인 경위 조사 보고를 받은 뒤에 예.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실시해라라고 예. 하는 지시도 했고 그다음에 이 그동안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래서 예. 그 경위를 알아보라고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환경 영향 평가는 원래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는 죄송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실시하는 거고요. 어떤 거를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 사전에 실시하는 건데 그건 한 8개월 가량이 걸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있는데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 평가로 영향 평가로 일단 넘어가려고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 33만 제곱미터 네. 뭐 이 용어가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 이상일 경우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되는 거고 예. 3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 영향 소규모로, 평가를 예. 실시할 수 있는데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돼. 원래 한 70만 제곱미터 예. 가량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민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군요. 예, 까다롭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연내 실제로 이제 사드 배치를 완료해 가지고 가동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분석이 우세한데 예.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거는 환경을 일단 영향을 이렇게 안 좋게 하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조치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또는 이제 중국과의 이러한 예. 이런 또 외교적인 여러 가지 안보적인 이런 약간의 그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이해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측면과 또 중국의 설득이라든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잘 조정하는.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어떻든 저는 이 사드가 이제 저는 배치되는 게 옳다고 하는 입장을 개인적으로 예. 저는 취해온 입장에서 볼 때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하긴 해야죠 분명하게. 예, 그건 하되 이거를 환경 영향 평가를 어떻든 조속히 철저하게 하되 시간을 너무 끌지 않고 잘 마무리해서 이런 지금 현재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이런 측면에서 사드를 이제 요격 시스템으로 이제 만드는 거 도입한 거 아닙니까? 일단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겁니다만은 예. 이런 것들이 가급적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한미 동맹의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이런 골간을 예. 안보의 골간을 이루는 한미 동맹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재인 새 정부가 잘 풀어나가기를 하여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드의 배치의 문제의 배치의 정당성이라든지 또 기존에 이미 배치돼 있는 그 한미 간의 그 양국 간의 이 결정들을 다시 뭐 뒤집고 번복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 법적 절차는 지켜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대표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이게 가장 큰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괌에 미국에서 괌에 이 사드를 배치할 때도 2년 동안 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미국이 자국에서 그 사드를 배치할 때도 그렇게 충분하게 그 법적 테두리 내에서 충분하게 기를 가지고 2년 동안이나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는데 이 논란 많은 사드를 또 지금 성주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이 논란이 많습니까? 반대하고. 그런데 법적 절차를 어길 뿐만 아니고 실제로 저 부지가 지금 70만 이 평방미터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 지금 골프장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변형시켜서 지금 환경영향 평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최단기간 내에 거의 하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그 찬반이 심각하고 대선 때도 뭐 단 하나의 이슈를 꼽아라면 이 사드가 제일 큰 그랬었죠. 이슈 중에 하나 예.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내적으로 이 논란이 많고 더군다나 지금 동북아 질서와 관련돼서 또 뭐 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얼마나 또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봅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물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예.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데 그 국민적 합의의 가장 큰 증거는 법적 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지금 큰 문제고 이 이웃과 관련돼서 분명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오후죠. 이 미국 사드 책임자인 제임스 시리 이 청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했는데 이런 해명이 어떻게 미국의 우려를 좀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서로 이제 예. 이번에 그 사드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에 대해서 경위 조사를 한다 그래서 혹시 한미 간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백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하고 만나서 잘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미국의 이제 미사일 방위국장이 오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와가지고 또 만나서 서로 한국에서 잘 설명을 우리 나름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 뭐냐 하면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해서 또 한 측면에서는 그 국회의 어떤 동의를 얻어가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 이런 확보하는 게 굉장히 한국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든 겉으로 공식적으로는 이해하고 신뢰한다라는 걸 밝혔지만 약간의 이제 혹시 이거 또 우리 쪽에서는 이거를 사드 배치라고 하는 거를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구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양국 간에 물밑에 겉으로 표출은 안 하지만 예. 약간의 긴장과 약간의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불과 이제 6월 하순에 예. 열리게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 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양국의 여러 가지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에 오해 없도록 잘 풀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또 중국과의 앞으로도 계속 대화가 이루어질 텐데 중국도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지금 보복을 사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거를 보복을 이제 줄여가고 보복을 결국엔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의 이제과 협력을 잘 해서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핵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갖추는 거를 어떻든 이 외교안보 라인이 이제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빨리 갖추면서 이러한 것들을 진짜 여러 가지 이 다면적인 이런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련 상황으로 인해서 만약 연내 배치가 무산이 된다면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지금 우리 김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맥베스트 만나서 예. 분명하게 사드 배치 철회가 없다. 그 다음에 재검토도 한미 동맹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진행하겠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그 절차적 정당성, 이 국내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양해를 해주라. 이렇게 했고 시링 청장이죠. 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라고 당국자가 분명하게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또 올 말에 이 그 정상회담 하고 또 이 그 실무 회의 또 계속 할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심 의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렇게 예상됩니다만은 의제 조율할 때도 또 한 번 더 분명하게 그런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되고 굳건한 동맹 하에서 양국 간의 이 그 발전이 도모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죠. 이 일자리 추경안이 11조 원 규모로 확정이 돼서 이제 국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일제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막대한 재정 부담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가 어떤 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여야가 어차피 이제 추경은 결국에는 편성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11조 원 가량의 이제 추경을 공공 일자리를 위주로 하면서 또 민간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대부분 그 예산을 거기에 많이 쓰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야 3당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왜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앞으로 올 수 있다. 왜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렇게 주력한다면 우리는 이 추경 예산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경을 매년 이제 이런 추경이 약 10조 원 이상의 이런 추경이 계속 편성이 돼 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새로운 재정이 아니라 추가 세입을 기반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려는 거기 때문에 세원 자체는 큰 문제가 없고 그걸 과연 어디에 쓰느냐 갖고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 저는 야당에서는 이제 공공 일자리에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 거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데서 결국에는 뭐 일자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경제 성장이라든가 또 다른 또 뭐 이거 말고 또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용도를 좀 조정을 어느 정도 해서 여야가 타협하는 길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또 여야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러한 거는 일자리를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어느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또 민생을 위해서 하겠다는 다시 방법론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로 좀 양보를 해서 서로 타협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일자리가 그 경제고 일자리가 복지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추경의 가장 문제는 결국 정부 재정 부담인데 지금 말씀 주셨듯이 세수 확보로서 이번에 그 어떤 그 추경하고도 달리 정부 재정 부담이 전혀 없는 거의 유일한 이 추경입니다. 세수로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빚을 내지 않아도 되는 추경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또 이 심의를 맡을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은 좀 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이른바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어렵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직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지금 이 고도한 산업 사회에서 거의 정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일자리들이 없는데 그냥 방치해 놓을 것이냐? 결국 이 재정을 통해서 이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거거든요. 선순환 구조로 끌고 가자는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추경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원론적인 이 반대는 있습니다만은 심의 과정에서 국민적 뜻을 모아서 또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승적으로 서로 여야가 국가 국민을 위해서 또 일자리 복지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고 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정부에서도 다행인 것은 이번 추경에는 어떠한 이 선심성 지역 예산, 민원 예산
이런 것들은 일체 이 배격하겠다라는 그 오로지 일자리 창출만을 위해서 이번 추경이 사용되도록 하겠다라고 각오와 의지를 밝힌 것도 또한 다행이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각 인상과 관련해서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중대 고비죠. 강경화 후보자 역시 뭐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김희수 후보자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내일 청문회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내일은 예. 이제 여러 사람이 청문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종의 수표수열이라는 말이 있죠. 수표수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내일 보면은 제일 관심이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서 지금 김상조 후보자와 함께 가장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예. 또 야당이 가장 타겟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어찌 보면 강경화 후보자가 김상조 후보자보다도 조금 더 경계선에 더 있는 그런 입장이고 여러 가지 지금 야3당이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내일 청문회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으로서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영리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는 별로 사실 없습니다. 큰 문제는 별로 없고 또 어릴 때 청계천 판자촌의 가장으로 출발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담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 폭력 행위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예. 이게 최근에 드러났는데 뭐냐면 94년에 공직자 생활하고 있을 때 택시를 타가지고 서로 요금을 냈는지 안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뭐 이런 거로 인해서 했는데 기소 유예가 돼서 뭐 이거 무슨 반복적인 이런 게 아니어서 이거는 뭐 이 문제 자체는 뭐 어쨌든 어느 정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근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같은 경우에 있는데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특히 야권이 지금 현재 특히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다라는 데서 이제 많이 반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그 당시에 관련한 그 당시에 시민군에서 운전했던 분을 굉장히 중형을 사형을 하는 등 이러한 것들이 논란이 되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또 5.18 단체들에서는 또 이거를 또 변호해주는 또 시각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 이제 또 하나는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의 주말 농장 명목으로 산 땅을 위탁 경영한 게 이제 농지법 위반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내일 또 이 세 사람 외에도 지금 이제 김상조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또 내일 또 결정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일은 여러 가지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3당에서는 모두 부적격하다는 점에서는 좀 의견을 일치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어떤 셈법은 조금씩 달라 보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한 20가지가 넘는 그 20가지가 넘는 의혹들이 제기되어서 정말 이 그 의혹의 이 백화점처럼 여겨졌던 사실 그 청문회인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야당 의원들조차도 좀 맥빠진 청문회라고 그렇게 일부 의원들 저도 만나봤더니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사실 이른바 크게 건질 게 야당 입장에서 건질 게 없었거든요. 몇 가지 외에 몇 가지 문제 안 된 게 몇 가지 문제된 게 있었고 또 그런 세금과 관련된 것들까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역대 어떤 청문회 어떤 이 후보자들보다도 사실 이 그 준비도 철저했고 또 정책적이든지 또 개인사까지도 뒤에 조력을 받지 않고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면서 이 청문위원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기본적으로 얻어내는데 좀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당에서 크게 이 정도면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재벌 개혁의 문제, 또 이 그 재벌 개혁의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고 심지어는 재벌들조차도 오히려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 본인 김상조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이 적임자고 특히 또 이제 그 임명 절차에서 과정에서 뭐 크게 무리 없이 통과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